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파주에서 온 정은진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 7시 지하철을 타고 네, 도착했습니다. 네, 파주에서 분당은 사실 대전보다 더 심적으로 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서 왔고요. 오늘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신다.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실수하죠. 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한 구절을 꼽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구절이었어요. 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역시 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자녀 양육에서 또 이번 생이 처음이라 네, 네,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를 실패로까지 연결시키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적인 자녀 진로 교육인데요. 사실은 성경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또 제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성경적인 자녀 진로 교육 혹은 제가 이제 미취학 아동들 부모님 대상으로는 성경적인 훈육 이런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앞에 성경적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굉장히 우리 집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기대 속에서 자랐는데 사실은 그 기대가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또 제가 제 껍질을 깨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이다 하면 성경적인 교육이다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를 큐티를 시키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잠자리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네 이제 이런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저도 또 그렇게 자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 좀 크다 보면 가정 예배하다가 싸우고, 예, 기도하다가 말 안 들어서 혼내고, 막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육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우리 엄마 같은 하나님이라면 괜찮아.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진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의 상을 많이 결정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랑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 굉장히 갈등이 있고 또 아버지랑 관계가 좋으면 예,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조금 더 쉽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뭐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또 공급자이시기도 하고 토기장이시기도 하고 또 심판자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진로에 맞추어서 한정해서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PPT, 예.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인사는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모로코 선교사로 4년 정도 있다가 왔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근데 사실은 저는 상담을 전공한 지 18년 정도 됐고 그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상담한다는 거 거의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희 남편이 뭐 자기 대학교 때 선교사를 헌신했다고 했지만 뭐 그런다고 다 나가냐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결혼했다가 예, 첫째 아이를 낳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예, 제 인생에 굉장히 쓰나미 같은 폭풍이 있었어요. 예, 그때 사실은 어쨌든 나가긴 나갔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한 4년 정도 있으면 제가 굉장히 번아웃돼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근데 그 4년 정도의 시간이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물론 가서 친구도 사귀고 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완전히 어린아이 같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고 앞도 안 보이고 예,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거의 이렇게 와식 생활을 했어요. 소파에 누워서 생활하는 예.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식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는
저는 엄마로서 살기 싫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은 어머님이시긴 하셨는데 저한테 저 첫 딸이고 기대도 있으셨고 어떻게 보면 이중 메시지를 보내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 나처럼 살지 마라 였어요. 나는 너희를 키우는 엄마로 만족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을 굉장히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살고 싶고 엄마로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모로코에 딱 가니까 제가 계속 하는 일은 아이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거 계속 반복이었죠. 그러면서 이 생활이 나한테 너무 의미가 없다. 나는 엄마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깨달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4년을 지나고 사실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엄마라는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계속 저에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 아이들이에요. 예. 네, 거의 경악 수준이죠. 예. 저는 이제 아들 4명의 엄마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엄마로 살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면 많이 키우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4명의 엄마로 이제 살고 있어요. 네, 첫째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2명, 그 밑에 7살인데요. 그러고 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언급결에 진로와 소명 연구소를 동생의 권유로 만들게 됐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어렸고 막 기어다니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소를 그냥 사무실도 없고 브로셔 2,000장을 찍어서 뿌리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정신이죠. 맨 땅에 헤딩하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연구소가 세상에 필요하면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없어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는 초기 비용 20만 원밖에 안 들었고, 그리고 또 아이도 뭐 어차피 기어다녀 이러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이분들 중에 뭐 어느 하나라도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제가 세상에 할 말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연구소는 교회만 사역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이제 사회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아이들 키우지만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만난 대상은 30, 40대 직장인 가장 많이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굉장히 인생이 또 중요한 위기. 내가 여기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삶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시기고요. 처음에는 10대 진로 코칭을 시작했다가 내가 10대를 만나는 것 더하기 학부모 교육이 너무 필요하겠구나 해서 학부모 교육으로 넘어오고 지금 저도 나이가 좀 들면서 30, 40대를 주로 만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거의 이제 그 나이대시잖아요. 제가 아이의 진로 이해와 아이의 진로 이해와 부모 역할 이런 주제로 강의한다 하니까 어떤 분이 부모의 진로 이해와 아이의 역할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목을. 맞죠.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아이에게도 초점을 맞추시지만 나는 그럼 아이들 좀 크고 나면 나는 이제 다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투 트랙으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 결정에 필요한 것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사회의 변화예요. 네, 이 부분은 그냥 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네,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예요. 이 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정 능력인데요. 이제는 평생 직장, 평생 학과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미래사회 변화를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 부분 짧게 가려고 해요. 저희는 3차, 4차 요 중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낙관론은 1차, 2차 때도 되게 두려웠고 그랬지만 이제 그 혁명이 지나갈 쯤 되면 다시 일자리가 생겼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배울 수 있다. 근데 비관론은 이번 혁명은 좀 다르지 않냐. 이 AI의 것은 정말 사람의 것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거의 쓰나미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에도 남편이나 나나
많이 실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아이들의 진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건데 이때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삶은 거의 이렇게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혼술 혼밥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대가 특별히 더 연대와 유대가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함께 모이셨지만 내가 힘들 때, 우리 가정이 힘들 때 함께 손잡아서 이거를 이끌어갈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유망 직종이 더 이상 유망 직종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가 이거 해라 이런 말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생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때쯤이면 거의 60% 정도가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영상에서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내려놔야 될 때가 왔다. 예.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멀리 앉아 계시니까 제가 눈을 네, 여기서부터 저희 끝까지 굉장히 머네요. 네. 그래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일단 이렇게 하고 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죠.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에게 얼마만큼의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한정돼 있고 에너지도 한정돼 있고 저는 아이가 4명이니까 진짜 한정돼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옆집에는 유럽 갔다 왔는데 우리 애는 못 보내준다. 괜히 자책이 들고 결론적으로 어머니들이 내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때 그 진로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은 불확실성을 직면하는 경험과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아이들을 좋은 리조트에 데리고 가고 좋은 여행 상품에 데리고 가는 것은 그냥 가족끼리 팀빌딩 하실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여행에 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랑 여행 갈 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좀 좋은 추억을 만들겠다면 그런 여행도 괜찮지만 우리 아이의 진로를 생각하는 여행을 우리가 계획한다면 그거랑은 좀 결이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모로코 가기 전에 영국에 좀 살았어요. 거기서 훈련을 좀 받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버킹엄 궁 앞에서 이제 그 교대식 그걸 보러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 2을 데려왔어요.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고 데려오셨잖아요. 근데 말이 막 바뀌고 하는데 애들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거 좀 보라고 이러니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영국에 데려갈 수 있어요. 걔네 피시앤칩스도 먹고 뭐 비행기도 타고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넣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경험을 제공할 때 아이들에게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은 그 아이의 흥미와 연관되는 경험일 수 있죠. 예,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경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흥미 영역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그 흥미와 관련해서 그걸 넓혀주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아빠의 손에서 좀 떠나는 여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지금 중학생이지만 5학년 때 저희 지금 파주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이나 덕수궁까지 친구끼리 가는 여행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할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게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아무도 어른이 안 가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니 5학년이나 됐는데 왜 어른이 따라가냐 그 여행에. 그리고 지하철은 한 번에 가는데 거기 스마트폰도 다 있고. 그래서 가서 보고 뭐 교보문고에 책 한 권 사서 오고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죠. 애들끼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상주 밀양 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 없이 갈 사람 모집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부모님은 자기애는 아직 버스도 안 태워봤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게 자랑이냐. 지금 6학년인데 버스도 한 번 안 타본 게 자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로 여기서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옮겨주고 그 어머니의 바운더리 안에 아이가 계속 있는 것이 사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세상이랑 관계할 수 있는 접점을 다 차단하잖아요. 아이가 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봐야 자기를 알아요. 엄마랑 같이 가면 지하철표 하나 보지 않아요. 기차역에 가서 기차 거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주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3명을 모집해서 갔어요. 네, 상주 미랑 이렇게 찍고 왔는데 아이들이 난리 났죠. 예, 기차 놓칠 뻔하고 난리 났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다. 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희 아이들의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자기 결정 능력을 키워주려면, 자기 결정을 하려면 도전이 필요하고 도전에는 위험이 늘 존재해요. 그 위험을 다 제거하고 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은 뭐냐면요. 참치김밥 먹을까, 치즈김밥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오므라이스 먹을까 정도예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결정으로 살 수 없거든요. 제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결정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는 혹은 우리 성인들도 가지는 것이 결정장애죠. 네, 계속 물어봐. 냉장고 살지 말지 결정장애가 왔다 그러고 시댁에 갈지 말지 결정장애가 왔다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 결혼이나 진로같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결정을 하는 자신을 신뢰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결정을 한 자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결정들에 기반해서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해봤더니 괜찮은 결정들을 했어. 그리고 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어요.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런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거의 20살 될 때까지 쌓아가야 그 다음부터 성인으로서 기능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결정장애라는 말이 왜 신조어예요? 왜 생겼냐 생각하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죠? 내가 다 결정해 줄게. 방과 후부터 학원, 캠프 뭐든지 내가 다 결정해 줄게. 절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은 몸은 컸지만 사실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 가서 바로 공항에서 전화한다잖아. 엄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헬리콥터 부모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부모의 주도권이 어릴 땐 여기 있습니다. 높이 있고 아이의 주도권은 밑에 있어요. 근데 부모의 주도권은 점점 하향 직선을 그려야 되고요. 아이의 주도권은 점점 상향 직선을 그려야 돼요. 요 교차점이 언제냐면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절입니다. 요걸 놓치면요. 아이를 못 믿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 그러면 어떻게 요게 딱 교차한지를 볼 수 있냐면 내가 아이를 믿을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없어요. 아이가 친구 집에 갔어요. 혹은 내가 여행을 갔어. 아이가 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의 인간관계, 돈 쓰는 거, 연애하는 거, 스마트폰 하는 거, 그 아이의 학업, 스케줄 이런 것들을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는가. 내가 믿으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그걸 못 믿겠다.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시기를 약간 한 번 놓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주도권을 돌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완수해야 된다. 우리 아이의 학업과 진로를 내가 완수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진로는 굉장히 장기적인 개념이에요. 수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정말 이렇게 정차역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지금. 네. 지나가셨어요? 아니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전성기가 5, 60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니어 그룹에 가면 60, 70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아직 70대까지는 조금 멀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을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제가 30대에 얼마나 이 4명 키우면서 힘들었겠어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한 번씩 오시면 우세요. 밥 먹다가 막 오시고 막 체해가지고 가고 막 그래서 제가 오지를 마셔라 이러는데 나도 괴롭다. 오셔서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 예, 이제 그랬어요. 근데
엄마랑 한번 목욕탕에 갔는데 엄마가 이 질문을 딱 하셨어요, 저한테. 은진아, 너는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냐? 근데 저는 뭐 전성기고 뭐 생각할 그게 없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아마 너의 인생의 전성기는 5, 60대고 넌 지금 30대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됐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네 친구들 봐라. 다 지금 공부해가지고 교수 되고 그렇게 하는데 너 지금 애 4명 키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그러셨으면 굉장히 제가 힘들었겠죠. 예. 근데 제 어머니의 그 말 듣고 그래 내 인생 되게 길지. 그러면서 제가 육아를 커리어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 그냥 이 아이들 4명이니까 다 다르거든요. 예, 이 아이 4명이 이게 가장 맞는 훈육 방식은 뭘까? 기질을 어떻게 파악할까?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왔고 지금 그게 저희 이제 되게 중요한 강의 주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는 인생의 전성기를 그 수능 칠 때로 딱 보는 거죠. 이때 꽃을 팍 피워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애들은 극소수고요. 예. 사실은 가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면서 또 자기 인생 잘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인가. 우리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 잘 살고 싶거든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고 길을 찾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노력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려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계속. 예,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이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옆에서 네 삶은 네가 살아. 근데 내가 뒤에 서 있을게. 언제나 힘들면 말해. 이런 베이스 캠프가 돼줘야 되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더 바깥으로 내보내는 경험, 예. 도전적인 세상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를 잘 아는 방법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피드백이에요. 네, 피드백은 이제 잔소리랑은 다르죠. 네, 잔소리는 밥 먹었냐, 발 씻었냐, 양챘냐 이제 이런 거고 피드백은 너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되게 리더십이 있는 것 같구나. 너는 방 정리를 되게 잘하는 거 보니까 일을 되게 완벽하게 끝낼 것 같다. 야, 네가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네가 사람들 만나는 일은 정말 잘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유한 영역이에요. 친구들은 욕이나 하고 놀리기나 하고 선생님들은 또 한 반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자기 이해 위에서 진로를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제가 한번 공문서 위조회 애들 데리고 놀러 간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면서 공문서 위조할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저한테 막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좀 상처를 받았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애들을 끌고 놀러 갈 만큼 선생님이 저의 나쁜 면을 보셨던 거죠. 네. 네, 아무튼 모든 일에 이렇게 양면이 공존해요, 사실은. 예. 그 아이들의 좋은 점과 안 좋은 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말이 엄청 많고 너무 시끄럽고 소리도 너무 큰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사실 그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어디 가서 리더하고 목소리 크고 그죠? 사람들 정말 관계 잘 알거든요. 이 두 면 중에 어느 면을 피드백하느냐는 거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것인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것인가. 우리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단인데요. 이 진단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이 해올 거예요. 지금 이제 공교육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석을 잘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가져오면 이제 엄마, 아빠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걸 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 퍼즐이 있어요. 나를 이해하는 4가지 퍼즐인데 빨간색부터 보면 나에게 잘 맞는 거 성격, 그리고 흥미,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 그다음 노란색, 강점,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연두색,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 네 가지의 교집합이라고 저는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진로학자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에 따르면 초등학생 밑으로는 이제 환상기다 이래요. 그래서 나 택배 아저씨가 되고 싶어. 왜? 좋은 거 갖다 주잖아.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 이런 식이에요. 뭐 스파이더맨 되고 싶다, 공룡 되고 싶다, 막 그런 얘기 하는 시기.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흥미기로 진입한다 그래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지를 아는 시기. 중학교에 가면 강점기로 들어가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 시기.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내 삶에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서 이것이 이제 완결된 상태로 성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애들 만나보면. 예. 그리고 우리도 어려워요. 저 네 가지 퍼즐을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제가 30, 40대를 만나도 저걸 계속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입으로 충분히 자기를 설명하고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 맞아. 이렇게 동의하기까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흥미기와 강점기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흥미기와 강점기를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2개 적으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2개 적으세요. 하면 어떤 게 더 쉬우시겠어요? 좋아하는 거 2개 적는 거예요? 잘하는 거 2개 적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 대단한 분이시고요. 네. 보통은 좋아하는 거가 적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나만 좋아하면 되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는 이거는 비교가 들어가요. 쟤보다 좀 잘해야지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점을 확신하는 것은 흥미를 아는 것보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30, 40대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직장인들도 내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주위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존감 문제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얘기하다 지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아무리 잘하는데도 안 듣네. 예. 근데 지금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잘하는 걸로 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사회에 나가서. 지금 우리가 나가서 나갈 건 아니잖아요. 노래 좋아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을 인식하고 이게 이제 이걸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겹쳐서 들었으면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본 부분을 많이 봐주거든요. 예, 본인만 그걸 못 보고 못 받아들여요.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흥미를 일단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흥미검사, 리아생 모형 이런 거를 설명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바로 진행.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성인용인데 여러분 딱 펜을 드시고, 여러분 걸 하시는 거예요. 아이 거 말고. 애들 학교에서 다 해올 거예요. 자, 파티에 갔어요. 파티에 갔는데 이 6가지의 사람들이 그룹을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은 자연, 식물, 동물, 운동, 기계, 야외 활동, 난 그런 거 너무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나는 호기심이 되게 많고 데이터 조사 분석하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세 번째 사람은 난 예술성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규칙적인 일을 하는 게 싫더라. 네 번째 사람은 사람을 돕고 가르치고 봉사활동하는 게 좋아. 5번째 사람은 프로젝트나 조직을 시작하고 물건 팔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주는 게 좋아. 6번째는 꼼꼼하게 일하는 게 좋아. 뭘 일을 했으면 끝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6개의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처음 가셔서 어느 그룹에 제일 먼저 가서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이거는 나는 잘 모르니 가서 듣겠다 이게 아니고 나도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번이라면 끝에 영어 글자 R을 적으시고 2번 하면 I를 적으시고 네, 나는 첫 번째 그룹 여기 가고 싶어. 네. 질문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 적으셨어요? 근데 이제 15분 후에 그 그룹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나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룹 막 얘기했는데 없어졌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룹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세 번째 그룹이 난 정 없다 하면 안 해도 되는데 보통 3개 정도 있어요. 네. 요것도 좀 빨리빨리 되는 분이 있고 너무 고민되는 분이 있죠. 네.
너무 고민되면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글자가 3개 영어 글자가 뒤에 3개 나오죠? 자, 그 영어 글자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것은 이제 진로 흥미 검사인데, 홀랜드라는 이제 학자의 이론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아이들도 이걸 제일 많이 해와요. 뭐, 커리어넷 같은 데 들어가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흥미 6가지가 있고, 직업의 흥미도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맞춰가면 재밌다. 매칭 이론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뭐 반론도 많지만, 일단은 가장 이렇게 6가지의 틀로 설명을 냈다는 게 큰 강점인데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보시면 R 유형부터 나와요. 네, R은 현장형이라고 설명하는데 영어로 보면 두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이거 테니스 라켓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말 별로 없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이 엔지니어나 소방수, 운동선수, 군인, 경찰 이런 계열이고 제가 강의하러 가면 저기 뒤에 방송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사물이 편한 분들인 거예요. 예, 사람보다는 사물, 기계 이런 게 더 편해요. 자, 일단 두 번째 이거 아니죠. 두 번째는 탐구형인데 여기는 이제 I로 표시되는데 별명이 띵커예요. 이 사람은 주로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탐구형의 아이를 키울 때 방에 혼자 들어가 앉아있어. 이건 전혀 벌이 안 돼요. 그건 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생각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 둘째도 아주 탐구형인데 들어가 있는 건 전혀 벌이 안 되고 같이 설거지하자 이런 게 굉장히 괴로워요. 몸 쓰고 막 이런 거. 예, 탐구형은 대표적인 직업이 이제 의사나 연구원처럼 많이 공부를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탐구형이라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 발동 걸린 사람이 많아요. 요런 데 오시는 거예요. 강의 들으러.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기 발전을 하기를 원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탐구형이 1순위나 2순위에 계신 분들은 막 어디 좀 공부하러 다니고 무슨 센터 막 이런 데 막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탐구형이 나온 사람들은 학비를 모아놔라. 예, 언젠가 공부하고 싶을 것이다. 네. 탐구형은 한 반에 1명, 2명 정도밖에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술형인데 A로 표시해요. 이 사람은 크리에이터, 창조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직업으로 화가, 가수, 디자이너, 예술계통을 들 수 있고 제일 싫은 게 매일 똑같은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괴로워요. 근데 직장 생활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든 조금 유도리 있게 바꿔가지고 내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죠. 네 번째, 사회형. S로 표현되는데 별명이 헬퍼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인생의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굴 상담해줬어. 아니면 누굴 도와줬는데 전화가 와. 언니 진짜 언니 때문에 나 정말 살았다. 나 언니가 전화가 온 다음에 완전 정신 돌아왔잖아.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막 내가 사는 의미가 있고 막 인생의 보람이 막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형은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도울 때 가장 자기 인생의 의미를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호사, 의사, 복지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선호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회형이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 나 사회복지사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죠. 그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야 그거 돈 안 돼 하지 마.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이가 어떤 직업명을 들고 왔을 때 거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가 직업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많아봐야 100개도 안 돼. 지금 직업이 2만 개가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직업명을 들고 왔을 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건 뭐냐면 왜 그게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남을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 그럼 그래 좋다. 복지사도 되게 좋은 직업이고 그걸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로로도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걸 확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대강의장에 굉장히 큰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 50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저랑 이렇게 또 사교육 시장에 이제 종사하시는 한 분 저희 둘이 강의를 1시간씩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500명이나 앉아있는데 누가 질문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걱정했던 게 저는 이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킨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또 학원 선생님이시니까 저희 대답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날 굉장히 놀랐던 게 저희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분은 학원에서 자네들 너무 많이 본 거죠. 예. 그냥 그러려면 보내지 마라. 이제 막 이런 주의고. 저는 뭐 어차피 돈도 없고 많이 보내진 않고 뭐 이런 주의인데 되게 인상 깊었던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성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향 직업인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예,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게 하고 싶은데 애는 되게 강력하게 하고자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다. 왜냐면 요즘은 하고 싶은 게 있는 애가 효자, 효녀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예, 그리고 보통 많이 무기력해요. 그래서 중학생 때 무기력하지 않아도 중타 친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하거든요. 그 중타, 지금 중학생이 빨빨 걸고 살면 잘 키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억눌러 놨기 때문에 중학교 때 벌써 그 인생에 이제 끈을 놓아버린 애들이 많아요. 게임 세계로 바로 그냥. 예, 그냥 게임 세계는 굉장히 공정한 세계예요. 아시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세계거든요. 당연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 좋고 재밌어요. 예, 또 거기서 관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잘 되는 게임은 항상 그 안에 연대가 있어요. 그렇죠. 길드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 유대감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얻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 학원을 보내실 수 있다면 하게 해주셔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0이면은요. 내가 성우하려고 가봤어요. 이렇게 가보면 거기 가서 보면 자기 수준을 알게 돼요. 그쵸? 내가 생각보다 목소리가 안 좋아. 막 너무 잘해 막. 예.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애가 있어요. 그쵸? 그냥 자기 인식 딱 해가지고 멈추는 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넘어가고 싶은 애는 그거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가도 의미가 있고 멈춰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멈추면 또 옆길이 주로 열려요. 내가 그 학원에서 누굴 만났는데 또 뭐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늘 심사숙고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뭘 하면 거기서 길은 다시 새 길이 막 열리고 그저 닫히면 여문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사실은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지금 유망 집중일 거냐 아닐 거냐를 떠나서 지금 중고생 혹은 대학생 때까지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실패가 용납되지 않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불안하긴 하지만 어떤 가능한 선에서 일단 우리 마음은 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원 선생님도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학원 원장님도. 예. 그냥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래요 하는 애 치고 잘하는 애를 못 봤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가 되겠다고 온 애가 열심히 하지 그게 안 되더라도요. 그냥 해서 점수 맞춰 가겠다 하는 애들은 자꾸 잠만 자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취형. 이건 2로 표현하는데 펄슈이더라는 별명이 있는데 잘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끄는데 두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여기서 내가 리더를 뽑아야 됩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이러면 처음에 아무도 손 안 들겠죠. 근데 속으로 아무도 안 들면 내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진취형이에요.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주위에서 또 좀 해보라고 막 이러면 제가 할게 이렇게. 그래서 보통 리더가 많이 되시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이제 뭐 장의 리더가 장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 이끄는 직업 또 영업이랑 마케팅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C 관습형인데요. 관습형은 이제 오거나이저라는 별명이 있어요. 뭐든지 잘 정리해요. 그 일을 끝까지 완결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돈 정리 뭐. 그래서 관습형을 해결시키면 절대 빵꾸 안 나고요. 예, 일도 너무 끝까지 딱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6개를 보면 RIASEC 리아생 모형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코드는 옆으로 붙어 있나요? 네, 아니면 한 칸 건너서 붙어 있나요? 네, 주로 붙어 있죠. 아니면 한 칸 건너서 붙어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나를 잘 설명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쪽으로 설명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현장형과 사회형 이렇게 반대예요. 탐구형과 진취형도 반대고 예술형과 관습형도 반대예요. 반대가 붙어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많이는 없어요. 그럼 아이들 중에 선생님 저 정신병자예요 막 이래. 아니라고. 그냥 독특한 흥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된 흥미를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 아이의 이제 흥미를 좀 파악하면 예를 들어 내가 사회형인데 내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현장형의 직업에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람 좋아하는데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인들 만났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분이 본인은 자기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점수 맞춰 대학을 가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루 종일 사람이랑 대화를 한 두 마디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대요. 직장에 가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물론 이제 컴퓨터 안에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반대 성향의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선에서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점인데요. 강점은 아이들의 강점과 성인의 강점은 다르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의 강점은요, 우리도 길도 생각해야 되니까 성인의 강점은 정의가 탤런트 곱하기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것 곱하기 투자. 내가 타고난 걸 좀 많이 타고났으면 조금 덜어도 되겠지만, 근데 이제 성인의 세계는 사실은 무조건 노력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리고 탤런트 곱하기 투자가 자기 강점인데 그 강점의 정의는 뭐냐면 나한테 뭐가 맡겨졌을 때 거의 완벽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내는 능력. 그게 성인의 강점이에요. 예,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어떨 땐 되게 잘하고 어떨 땐 잘 못하고 어떨 때는 막 열심히 나오고 어떨 땐 잠수타고 이러면 일 같이 못하는 거죠. 예, 성인의 강점은 직장인의 강점은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뭐 완벽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강점은 보통은 다중지능으로 보게 되죠. 예, 다중지능은 난 들어본 적이 있다. 네, 많으시네요. 네. 다중지능은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중지능은 저한테 2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다중지능은 그 전에 IQ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IQ는 사람을 우열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 130이고 제가 110이야. 그럼 제가 떨어져. 나는 90이야. 난 돌고래야. 막 이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다중지능은요. 너랑 나랑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사람의 지능이 8가지가 있고 그 지능의 그래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네가 잘하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이 교육계에 가지고 온 파장이 엄청났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하버드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8가지의 지능이 다 뇌에 어떤 부분이 연관된다고 다 밝혀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1번 언어 지능, 말과 글을 잘하는 지능. 이거는 기존 IQ에서도 재고 우리도 되게 익숙해요. 두 번째 인간 친화 혹은 대인관계 지능.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지능이냐? 네. 사람이랑 관계를 잘 하는 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되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람이랑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대집단에 들어가서 무조건 관계를 잘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외향성은 외향성대로 하고 내향성은 내향성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막 사교적이지 않은데 애 막 해병대 캠프 보내고 이러면 완전 트라우마 생겨요. 네, 사실은 그 자기 인간관계가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세계가 강하고 되게 시크하고 약간 싸가지 없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자감에 막 얼굴이 막 그런 애들을 막 너가 인간관계가 부족하다고 막 계속 밀어넣으면 걔네 완전히 너무 힘들어요. 그런 애들은 성인 돼서 자기가 알아서 하게 두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인간차 지능이 없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인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 친화 지능인데 이건 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남의 집에서 다 죽어가는 화분 갖고 와서 다 살리시는 분, 예, 뭐 동물 이런 거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작년에 양봉도 했었어요, 저희 집 마당에. 예, 벌 다 죽었어요, 근데. 네. 예, 아이들 때문에 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논리수학지능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건 IQ에서 기본 있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신체운동지능은 대근육, 소근육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애도 되겠지만 뭐 뜨개질 같은 거, 손으로 하는 걸 다 잘해. 아니면 얼굴 되게 웃기게 바꾸고 막 이런 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자기성찰지능, 자기를 잘 아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음악지능, 8번 공간지능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아이 혹은 나의 강점지능 3가지를 뽑아서, 그렇죠. 요것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가 몇 번 뛰어나겠다 하면 그거를 같이 살릴 수 있는 영역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다. 몇 번이 뛰어나겠어요? 1번, 2번, 네. 1번, 2번? 1, 2, 5, 6? 그렇죠. 예. 네. 자, 만약에 손석희 사장님? 1번, 4번, 6번.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워드 가정학 교수가 이 8개 지능을 다 높일 필요 없다 했어요. 실제로 다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30, 40대를 만나면 직장인들이 한 얘기가 애매한 재능은 재앙이래요.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이걸 볼 때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점 드릴 수 있어요. 강점을 더 강화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이거 아시죠? 이거를 어떤 기업에다 했단 말이에요, 질문은. 근데 50대 50으로 나온 거예요, 답이. 그러면 그래서 어떤 직급이 이걸 얘기했나 이렇게 보니까 고위직은 강점을 강화해야 된다.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 한 사람은 신입사원 대리.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강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애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애가 인간 지능이 부족한다. 그거를 계속. 우리 애가 음악 지능이 부족하다고 피아노를 계속 배우게 해요. 걔는 귀찮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약점은요, 강점의 발목을 안 잡게만 해주면 돼요. 그죠? 예. 약점은 관리하는 거예요. 약점을 강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어머님이 질문하셨어요. 자기 아이가 되게 소심하고 자기 세계가 굉장히 크대 거기 안에서만 있대요. 얘를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그거는 걔의 강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소심하고 자기소개 세계는 이유가 중요해요. 걔가 원래 타고난 게 그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만약에 세상이 두려워서 안 나간다, 그건 다른 얘기죠. 그죠? 근데 얘가 그냥 자기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나서 그걸 인정받고 잘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좀 관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위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나도 좀 내 세계 밖으로 나가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강점으로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강해지면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억압이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는 외향성이라서 전 20대 때 집이 여관이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저희 남동생이 막 그랬는데 제가 모로코 가서는 늘 방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 딸린 것도 있지만 실제 내가 되게 외향성이지만 내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그리고 지금은 점점 더 좀 이쪽으로 도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되게 외향적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도 많고 시끄럽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저를 계속 그렇게 구박하셨다면 저의 성격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그러면 이제 왜곡되게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예. 어쨌든 타고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기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소중하게 여기면 자기가 그것을 잘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8개 중에 2개는 꼭 키워줘야 된다 했어요. 네. 몇 번일까요? 이 2가지 지능은 꼭 키워줘야 된다. 네. 2번, 6번. 네. 2번, 6번은 모든 지능의 기반이 돼요. 예. 뭐 인간 친화는 아시겠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니까. 근데 자기 성찰 지능은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찰이 안 되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남이 보이고,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 계획 세우고 내 감정을 굉장히 잘 알아차리고 이런 부분이죠. 네.
다중지능 설명 여기까지 넘어가고, 근데 이제 그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9번째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개 말고 1개 더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실존지능 혹은 영성지능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의가 한 개인이 인생에 대해 깊고 다양한 질문을 하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지? 이거 다 비슷한 질문이죠. 내 인생의 목표는 뭐지? 나 왜 살지? 나는 언제 행복하지? 우리 아이의 자녀교육 목표는 뭐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들은 단답식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능력이 이제 실존지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실존지능 검사가 나왔지만 이거를 밖으로 유출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또 실존지능 학원 생길까 봐.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작진이 그래서 유출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괴벨스와 게테 예를 들잖아요. 둘 다 언어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괴벨스는 히틀러의 대변자로 굉장히 싼 라디오를 전국에 보급해서 매일 연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 되게 해악을 미치고 게테는 반대로 60대 이상에서 그분의 대부분 대작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인류에 굉장히 이제 선을 어쨌든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뭘 잘하냐, 우리 아이가 뭘 잘하냐 이거는 1차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2차적인 것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방향성이 사실은 이 실존지능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9번째 지능이 8가지 다중지능을 완성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는 참 이걸 잘하는구나.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드백이죠. 예. 근데 아이가 좀 크면 우리의 질문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2번째. 네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 능력을 어떻게 쓸지 궁금하구나. 그럼 애들이 뭔 소리야 이러겠죠.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한 번도 질문해주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애들이 뭔 소리야. 예, 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혹은 내가 자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여러분 인생의 명제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우리 아이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은 인생의 명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정직, 성실 이런 가훈을 떠난 것보다 더 내 삶의 정수 같은 거. 예, 그런 걸 아이에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맨 처음에 그냥 듣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되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제 교회에 저희가 뭐 수련회 이제 가끔 요청해서 가면 진로 스토리 타임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등부 같은 고등부 같으면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진로 스토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 거 되게 의미가 있고 애들 진짜 열심히 들어요. 김태호 PD 온 것보다 더 열심히 들어요. 네, 명사를 초청했을 때 중고생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제가 서울대 나왔는데 하면 80% 뒤로 나가 떨어져요. 이렇게 딱,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예, 제가 저희 집이 좀 부자인데 이러면 또 바로 나가 떨어지고. 예, 근데 주위 선생님은 나랑 되게 비슷하고 뭔가 가까이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대학생 선생님이었는데 거의 딱 갔는데 거기 완전히 대장이에요,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는 오락실 문 닫을 때 집에 가고 중고등학교 때는 PC방 문 닫을 때 집에 갔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 많이 속을 썩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잔소리를 안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구야 너는 뭘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얘기만 하고 방에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어머니는 거의 인격 수양의 최고 경지에 이르르신 거죠. 예. 근데 맨 처음에는 제가 뭔 소리야 했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냥 누구야 너는 뭘 하든지 사람을 살린 일을 해라 하고 방에 들어가셨대. 근데 얘가 이제 고3 딱 되고 자기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재수는 절대로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근데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랬는데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사람을 살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뭘 했지? 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청소년들은 진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어디 신학대에 청소년 관련 학과를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젝트 완전히 막 기획하고 이 애들도 완전히 그 선생님 하면 다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이 끊임없는 이 질문
혹은 이 문장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질문하시지 않고 그냥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더 깊은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자기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정표처럼 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예, 이 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송인수 대표님은 꿈이 있는 공부는 인간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에 의한 지식 탐구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실존지능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끝까지 하려면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진로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제가 아까, 결정을 하는 능력은 되게 중요하고,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요. 그죠?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의 이제 정의는 학과 직장 선택, 직업, 이런 모든 변화 시점에서 일어나는 결정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수학학원에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하죠. 수학학원을 다닌다, 목표. 그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돈이 얼마큼 있으니까 가능한 대안을 탐색한 다음에 신중히 그 선생님이 좋은지 아닌지 물어봐가지고 결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 학원을 결정할 때는 이런 걸 잘 따라가거든요. 예. 근데 진로 결정할 때는 생각보다 이 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아요. 특별히 정보 수집하는 측면에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그냥 인터넷으로만 뒤지고. 근데 제일 좋은 정보 수집은 그 학과에 다니는 애를 만나보거나, 그죠? 아니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그 면을 교회에서 제일 잘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기 대학생도 많잖아요. 청년들도 많고 직장인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중고 대학생들에게 이 정보의 사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얘기를 하죠.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예, 저도 제가 고3 때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걸 했었거든요. 제가 고3 때 학과 선정할 때 그 무렵에 대학번이들 오빠들 다 앉혀놓고 고3들 다 앉혀놓고 자기 학과 다 소개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그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거기 또 언니 한 명 잡아가지고 또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됐는데 교회는 너무 좋은 장이에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또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많이 해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상당히 교회가 중산층화 돼버린 게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거예요. 정보 수집.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한테만 듣고 인터넷으로만 검색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을 열어주면 사실은 아이들이 실제로 굉장히 그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내가 집이 어렵더라도 어떤 장학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긴 해요. 이해하면 너무 길고. 근데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거는 요걸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관적인 의사결정인데 이건 이런 거죠. 나는 감이 온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 있죠. 난 딱 촉이 왔어. 이거야. 예, 그러면 이전에는요. 이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합리적 결정보다 좀 하위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직관적 결정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급으로 봐요. 예, 근데 사실은 진짜 좋은 직관적 결정은 그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순간적인 결정이죠. 예, 그게 진짜로 참 멋있는 직관적 결정인 것 같고, 우리가 그걸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피해야 될 거. 의존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무거나 메뉴. 예, 요즘 많아요. 대학 앞에 토스트집 앞에 애들 너무 서서 망설이니까 아무거나 메뉴, 그럼 주인이 대강 정해주고 막 이런 거. 예. 근데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결정장애. 예.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이렇게 갖고 와서 하면, 진로 결정을 할 때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우리 아이가 하지 않도록. 예, 우리가 걔네 인생을 책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이의 진로 결정이나 아이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0대 때 괜히 어떠모로 학부모 이렇게 교육이랑 상담 시작했다가 굉장히 몇 번, 이거는 이분의 인생을 건드리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나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주고 싶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걔한테 전수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 교육에서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 걸 보면 그냥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냐고 여러분께 여쭙고 싶거든요. 우리 아이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 닮은 아이로 키운다. 행복한 아이로 키운다. 예, 이거는 홍익인간 같은 목표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닮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실제 우리가 아이랑 그런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아이랑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게 내 자녀 교육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에게 뭐를 결정하든지 그 결정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자기 목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솔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부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진짜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과제를 내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 가서 막 싸우고 와요. 되게 비슷한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걸 원하냐 이러고 막 이제 싸우고, 싸우는 과정도 의미 있죠. 왜냐하면은 목표가 명확해야 방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헛똑똑이 부모의 3가지 증상이 있어요. 헛똑똑. 제가 책을 몇 권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이거는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중2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 이 책 읽으세요. 중2병의 비밀. 근데 거기에 보면 헛똑똑이 부모의 3가지 증상. 첫 번째로는 지나친 체면의식.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차가움. 세 번째로는 엄격한 도덕의식.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3가지를 충족시키기 굉장히 또 좋은 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집을 막. 그리고 애한테는 또 살갑지 않아, 별로.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엄청 많아. 술도 안 돼, 담배도 안 돼, 뭣도 안 돼, 막. 그래서 애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고 부모랑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숨어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뭐 하라 하지 마라 보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삶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사셨던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도 좀 그렇게 살면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고요. 책을 좀 추천드리면 첫 번째로는 요즘 가장 나온 것 중에 5가지 미래교육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신간인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5가지 미래교육 코드. 그 다음에 중2병의 비밀과 무기력의 비밀 이건 세트예요. 우리 아이가 좀 무기력하다면 무기력의 비밀을 중2병 하는 것 같다 그럼 중2병의 비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제가 생각나는 책은 요 3개 그 다음에 자녀교육 은혜를 말하다는 책도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공부했던 책인데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강의 이렇게 마치고 좀 같이 기도하실게요. 감사합니다.